대표가 이번 주 국회 일정을 일단 보이콧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다음 대응 수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사실상 국회 본회의장, 그다음에 대정부 질문, 그다음에 상임위에서의 국감은요. 네. 야당의 놀이터입니다. 야당의 꼽회예요. 그래요? 국회를 박차고 나가서 후회하고 돌아가는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특히 마지막 국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자신들이 자정할 수 있는 거에 사실 기대한다는 것이 그건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적인 최근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태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특히 이제 관련 핵심적인 인물들이 검찰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인 인물이 지명돼서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이 제가 제일 초반에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그래서 검찰로부터 검찰 영역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는가가 사실 검찰개혁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그럼 짧게 지금 조국 장관이 검사와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봐요? 저는 사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 예. 그렇게 보시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잘 됐으니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지금까지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놓치면 안 될 오늘의 이슈. 김동대의 시선 집중해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매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민주당 가보겠습니다. 내일 당정회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논의를 낸 과제 가운데 하나가 조국 장관 임명정부에서 불거진 문제로 대학 입시제도 개선 문제인데요. 이 방안이 논의가 될 거라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2분 연결해서 이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송가위원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요즘 그 조국 임명 정국에서 아주 화제가 되신 적이 몇 번 있는데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예, 또 국민들 불편한 말씀하기보다는 오늘은 제가 국회 교육위원으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요. 교육 문제에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는 따로 여쭤보자가 좋겠고요. 일단 그 내일 당정협의회에서 대입제도 개선안이 논의가 된 거 맞습니까? 가봐야 해요. 가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되게 모범적인 상임위원회입니다. 여당으로 그렇거든요. 네. 거의 매달 당정청 회의를 한 번씩 계속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비도 깊게 하고 논의가 많이 하는데요. 대통령께서 지난번 이한나 순방 나가시면서 대입제도와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제도적인 개선 지점에 대한 당부 말씀을 하고 나가셨으니까 교육부 차원에서 이러저러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지금 그러면 처음에 당정협의회 내일 열리는 거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여쭙다면 의원님 그 개인 견해를 좀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내지고 이제 공유되고 당 차원에서 공유되는 내용을 수도 있겠고요. 지금 이제 문제는 이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학종 학생부 종합전형 그 학종을 중심한 수시로 뭔가 그 관계 맞느냐 정치가 확대된 게 맞느냐 좀 방갈리 얘기가 좀 있는 거였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참 오래된 논쟁이고 사실 논쟁이고 그렇군요. 이미 예. 국가교육회의 차원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요. 네. 이 공론화 과정에서도 뭐 A, B, C, D의 4개 유형을 놓고 이게 모르냐 저게 모르냐 등등 상당히 다양한 논의를 해서 네. 지금 나온 결과는 2020년부터 지금 한 23% 정도인 정시 비율을 대학 자율로부터 시작해서 2010년부터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여기까지는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방향은 정시를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판단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있을 당정청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거나 논의하는 거는 일단 이미 교육부에서 그런 건 하지 않는 검토하지 않는다. 하신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서 제가 여쭤보신 그쪽에 있죠. 여쭤본 다 그건데요. 지금 MBC에서 이제 실제에서 어제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정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꽤 높게 나왔다고 하는데 또 어제 보도된 다른 게 있는데 한 논문에 따르면 그 소재 수준을 가지고 상정으로 나누면 상층을 싣고 정시를 선언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이게 사실 약 300m,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시가 더 평등적이다, 평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부모의 사회적 신분과 소득에 있어서 오히려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자신들에게 유리를 구체적으로 따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정시를 상위층 정시를 바라고 있고 최상층에 되는 분들이 이유가 좀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는 명문문 저도 되게 흥미롭게 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문제를 해보면 지난번 공론화 과정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팽팽해요. 팽팽한데 그 부분을 제가 눈여겨 봤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30% 이상보다 더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시 공론화 과정에서의 비율 퍼센티지로 40%였는데 그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정시가 주고 있는 어떤 교육적인 불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차츰차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면서 보다 이 정시를 더 늘려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건 제 개인 생각인데 아마 내일 당정협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하나 내놨기 때문에 다시 이 문제를 건들기보다는 지금 현행 있는 대입제도에 대한 개선을 아마 정부 쪽에서 검토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원님 개인 소신은 정시 확대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럼 확대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 생각이세요? 제가 이걸 몇 프로로 얘기하는 게 어떨까 하고 저희 부장님들 무작위를 해봤더니 퍼센테이지 얘기하는 것처럼 위험하게 없다 이런 거 조금 아시더라고요. 뭐 저는 어쨌든 저는 아마 우리 이제 진영진님께서도 학력고사 세대 아니겠어요? 학력고사 세대가 있는 뭐 아직 즐겁지 않은 적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뭐 사례들을 들어서 이 학력고사라는 이런 것이 기회인등의 어떤 사다리 역할, 그 사회적 격차 완화에 훨씬 더 유리하다는 사례들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연구보다는 학술적인 연구보다는 그런 경험적인 바탕을 해서 그렇게 많이 한다고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100% 이상으로 진행하기 한다, 미국에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회적 어렵게 만드는 사회적 합의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하고 어쨌든 정시를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사회적 논의를 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인식은 정시, 그러니까 수능 성적을 가지고 입시 전형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점수가 객관화되기 때문에 뭐 다른 주관적인 어떤 뭐 영향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지 않느냐, 바로 이 점을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또 일각에서는 이제 뭐 소득 상위층 같은 경우 학원비니 뭐니 해가지고 막 쏟아붓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 성적을 올리지 않느냐 또 그런 기대가 있다는 이런 약간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제가 걱정은 지금 이미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교육이라고 하는 그 공간은 기회인 중의 사다리 있고 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등해야 할 어떤 분야 공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사례를 통해서 그걸 잘 살아가는 것이 드러났고 공적 풍경을 준 것도 이미 사례가 많죠. 그런데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국민이 반드시 뭐 시대가
된다고 보고 성능 피하다. 그럼 또 교육분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학종 얘기를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학종 부분에 있어서는 갖고 있는 국민적 인식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 주관적 평가 요소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뭐 부모의 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 하나와 네.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부모의 어떤 경제력에 따라서 케어를 어느 정도 해주느냐에 따라서 학종의 그 페이지 수가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이건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점에서 결국 학종의 공정성을 어떻게 그러니까 더 확보할 수 있느냐가 결국 과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이른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입학 사정관제 전면 도입됐고요. 이게 2010년 정부에서 대학 이른바 입시 시장에서 뭐 수입했죠.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문제들이 뭐 여실히 드러나고 사회적인 문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3년부터 학사정관 전형이 학생부 중학교에서 지금 우리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 과정 그 이후에도 계속 학생부 중학교는 장학금제도 수정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많이 줄여놓은 아주 어렵게 만들어놓은 그 지금도 그 완성해 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막 완전히 무너뜨리고 무시하고 없애버리기가 이렇게 이제 어렵고 국민적인 어떤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너무 주관적인 것도 많고 하니까 일부 교육위원들 제가 이제 전에 물어본 우리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 중에는 이런 비교과 영역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빼는 게 어떠냐. 뭐 예를 들면 뭐 창의적인 체험 활동이냐, 수상 영역, 독서 활동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잠깐만요, 의원님. 그러면 그 대목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도 서울대 신입생 갖고 통계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교내 수상 실적이 평균 30개였고 동사활동 평균이 139시간인 것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비교과 영역이라고 하는 게. 비교과 영역에서 그냥 그 말씀하신 수상 영역이라고 하는 건데 대외가 한 대거든요. 예전에는 화재, 뭐 사상 같은 막 만들어놓은 그런 수상 영역이 돌 때문에 이제는 그거를 어떤 기준을 분명할 수 있는 학교 관리를 들어가는 한 내에서 하다고 그것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자율활동, 봉사, 동아리 활동 약 300m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수상 영역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면 비교과 영역을 아예 빼는 학종에서. 그거는 또 우리 교육위원들께서 개인적으로 이런 의견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게 이것도 대입제도 개선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소화된다면 그러면 이게 그 제가 알고 있는 보통 4년 전에 그러니까 중2가 대학에 들어갈 때 그 전에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검토되고 있는 개선안이 확정이 되는 거 가정하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2026년 제가 해보면 운영 한 2025년 정도부터 하기 위해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요 문제와 관련해서 내일 강정청 협의 통해서 어떤 안을 계속 가져오는데 가야 될 거고요. 또 교육부가 이것을 법으로서 상정이냐 뭐가 있는데 법이냐 시행령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 조금씩 적용 범위와 시기가 달라지게 그러면 하나만요. 학종에서 지금 그 의원님 말씀 비교과 영역을 만약에 뺀다면 그건 법 개정상입니까? 시행령 개정상입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알기로 이거는 시행령 교육부 지침 상황 교육부 지침. 예. 에이씨.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일 강정협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마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아마 그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잠깐 의견들을 가져봤습니다. 어떻게든 사회적인 논란이 될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정부에 새롭게 논의하고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박영진 의원이고요.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정말 걱정했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우리나라로 오면 안 된다 걱정 많이 했는데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을 했다. 이렇게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니엘 헤가 선택한 캐딜락 019 에스컬레이터 구원한 무상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노선이 트림 기준 100대 한정 탄수금 0%에 48개월 구입자금 36개월치 1,125만원 주유비 지원. That's why it's the one and only prestige SUV 2019 Escalade Canon.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품었습니다. 그들의 자금력, 인력, 정보력 이런 것 없이 사업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었을까요? 중소기업 사장님들 이제 박수를 여십시오. 디지털 경영 지원 플랫폼 박스. 기업 해볼만 하실 겁니다. IBK 기업은행. 김대리님, 사장님 승진하실 시간이에요. 렉스파 스포츠칸과 함께 레저 마스터로 승진할 시간. 이국 넥서스 스포츠카드 출신이여 승수금제로 승정코스 대금리 72개월 할부와 1번 3,000원 이상 시 50만 원 특별 지원까지. 사용과 발달 때 사자. YS 오pen 보안되면 생중차 실시행사. 원산지 잘 확인하고 계시나요? 더쉬운 원산지 인증 제도가 시행됩니다. 소비자가 매번 확인하기가 어렵고 생산자의 약속을 받는 원산지 표기. 약 300m 앞 60km 구간입니다. 식품도 마트에서 작물 분대도 정부가 인증한 정직한 식품 원산지 인증 마트를 확인하세요. 이경대의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유용문화정보원이 함께합니다. 네, 기상청 연결해서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이용 부부장님. 서울현 바람도 불고 있고요. 어제보다 기온이 좀 낮아서 서울 현재 19도입니다. 나셨습니다. 네, 김정배 시사를 좀 밀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렇게 시기에 넣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국내버스 회장 양정입니다. 학생이 놀면 안 되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학업에 대한 손실을 내서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어른이 아이들에게 놀이를 지지하거나 어른이 원하는 방식대로 놀기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은 아이들이 확인해주세요. 자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즐겁게 놀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놀이의 빅스비라고 바로 제가 도울 수 있도록 당신의 목소리를 알려주세요. 이제 빅스비와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캠페인은 세 사람 만나다 MBC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업자의 소식 옆에 아이피어 에너지 최스카텍스 20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꽤 많이 밀립니다. 월요일이었던 어제만큼 밀리는 곳들이 많은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도 거의 전국안으로 속도가 내려가서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 다시 동작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지체고요. 강변북로는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는데 지금 1시간 1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도 성수 쪽 홍지모터널 일대 지체고 마장에서 성수까지 정체고요. 성산대교 쪽도 기름램프에서 연인램프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양방향 전 구간이 정체입니다. 또 구리에서 하남 쪽 서울 외곽고속도로도 평소보다 많이 밀리는데 전 시간 작업 여파며 40, 50분 정도는 예상을 하셔야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이피어 에너지 최스카텍스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강인함과 세련됨이 공존하는 SUV를 경험할 시간. 모하비 더 마스터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시국 선언문 발표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한 달 이상 전국을 휩쓴 논란거리에 지성을 대표한다는 교수들이 의견을 표명하는 건 권리 이전의 의무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스럽지 못한 대목이 있습니다. 일각에선 서명을 주도하는 대학별 대표 교수 몇 명이 뉴라이트 출신같이 정치색이 짙다는 점을 지적하지만 이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수는 보수 나름의, 진보는 진보 나름의 정의관을 갖고 있고 그의 기초에서 양심의 목소리를 내는 법입니다. 자연스럽지 못한 대목은 따로 있는데요.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교수 한 명 한 명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 이름 옆에 괄호를 치고 서명한 교수 숫자만 적어두었을 뿐입니다. 사회정의를 바란다면서 그 목소리를 익명으로 가린 겁니다. 이 양심의 목소리는 내면의 울림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어야 하는 법인데 도대체 뭐가 염려돼서 얼굴을 가린 걸까요? 김종배의 시선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선, 김종배 시선 집중.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했는데요. 50견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길면 3개월 정도 병원에 머물 이런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주장해온 분이죠.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지낸 유여해 수원대 교수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심이 목소리는 얼굴에 가리지 말고 거리낌 없애라. 아, 정말 멋지게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영상을 보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분들이 병원 앞에서 막 천막도 치고 이러고 있던데 혹시 교수... 지금 저희 집이 그 앞인데요. 아니요, 저는 그게 있지 않고요. 저희 집이 바로 그 앞인데 그런 상황 아니고요. 아주 조용하고 고요하고 정말로 어제 밤에도 제가 나가서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모두가 다 아주 고요하게 침묵으로 있습니다.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 입성이 현상이었나요? 그럼요. 예, 혹시라도 이게 언론에 잘못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아주 고요하게 침묵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위원님이 주장을 해왔던 형 집행정지는 아니고 형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으로 간 건데 네. 형 집행정지가 아닌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마 지금 시간 수술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딱 지금 시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형 집행정지를 유영아 변호사께서 여러 번 넣었었죠. 네. 2번 정도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불어가 되고 바로 수술이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을 정말 할 수 있을 정도라는 그 판단이 정확했을까라는 걸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형 집행정지라는 것은 수행생활을 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있는 법적 구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인권을 생각한다면 교정과 교화도 중요하지만 인권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그 정도라고 하면 당연히 검찰에서 형 집행정지를 허가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불허가 나오고 난 뒤에 바로 며칠 뒤에 약 300m 앞 50km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먼저 박
정준길 변호사님과 형집행 정지를 신청을 했었고요. 네네. 바로 이어서 릴레이로 박근령 동생이신 박근령 이사장님 그리고 변희재 대표 그리고 신종욱 총재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요. 특히 박근령 이사장님은 자유형 등에 대한 검찰 집행 사무규칙 제29조 제1항에 의해서 관계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형제자매는 구속적 부심과 구속 청구도 할 수 있고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도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형집행 정지도 법적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형집행 정지가 신청되어 있다라고 법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수술 경과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런 그 전망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아무튼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고 이러면 네. 이제 탄핵 무효를 외쳐왔던 분들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어떤 시각이 있던데 이런 시각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 그런 것은 뭐가 두려워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탄핵 무효를 외쳤던 분들은 크게 보면 대한민국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분이 탄핵을 한번 소추가 된 적이 있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하셨고 근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모두가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네. 저는 탄핵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한 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언론과 여론에 의해서 탄핵을 만약에 당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제3의 제4의 박근혜 생길 수 있는데 또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 모두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네. 진실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소리가 커지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바로 왔다 갔다 조국이 진짜.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불을 붙인 거죠. 그래요? 그게 네.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왜 연결이 되냐고요? 네. 자, 문재인 정부는 인권을 사랑하고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사랑하고 사람을 우선시하는 데라고 했는데 그렇게 국민들이 반대하는 조국이 임명되는 순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 자기 사람을 생각한다는 원망이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탄핵을 했던 거 과연 그때 들었던 촛불이 의미가 있었던가라는 반성과 회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에서는. 엊그제 이제 그 1인 피켓 시위라는 황교안 대표 쪽으로 가셔서 탄핵 무효를 외쳐달라고 요청을 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제가 처음에 외쳤던 거는 왜 대표가 1인 시위를 하느냐. 당대표 정도 되는 권한이면은 국민들과 다르게 1인 시위를 하지 말고 청와대에 직접 대통령 면담을 요청해서 조국이라는 사람이 장관에 임명되기 전에 막았어야 되는데 네. 왜 그때까지 있다가 이제서야 나서서 피켓을 드냐는 거죠. 네. 피켓의 의미를 모르시는군요. 그게 첫 번째 의미고요. 네. 두 번째는 네. 당대표께서 시위를 하시면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경호를 받으면서 하는 건 1인 시위가 아니죠. 예. 묵묵히 돌도 막고 사람들에게 야유도 막고 시위자들의 소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는 1인 시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국 장관 당연히 사퇴해야 되죠. 예. 그런데 조국 장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임명했던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조국 장관이 사퇴 그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서 계실 것 같으면 본인은 박근혜 정부 때 총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책임을 잘 져야 되는 분인데 대통령이 지금 형집행 정지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수술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형집행 정지를 소리에 외쳐줄 수 있고 탄핵에 대한 약 1km 앞 80km 구간입니다. 시위까지 하시는 분이 그것도 안 하니까 그 여러 가지를 제가 이야기하고 국민들 목소리를 전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면 어제 이제 삭발을 했잖아요, 황교안 대표. 네. 이건 어떻게 네. 평가하세요? 아무 의미가 없죠. 지금은. 그래요? 조국 사태에 의한 삭발이라면 아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말 보수 우파의 가장 큰 어른입니다. 네네. 그분이 왜 조국에 연연을 합니까? 조국에 연연하는 모습은 그분의 상대는 조국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분은 문재인 정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조국을 이렇게 얘기가 내려와야 되는데 조국 사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국민들이 보면서 공감이 전혀 안 갔죠. 또 하나 박근혜 대통령께서 수술하기 위해서 입원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입장도 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입장도? 예. 그럼요. 본인이 모셨던 주군이었습니다. 적어도 본인이. 알겠습니다. 이제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시간인데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이건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당 대표를 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아니고 야당을 대표를 하기 위해서는 전사가 아닌 거의 전투 모드로 가야 됩니다. 나경원 대표는 원내 대표는 대표입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은 황교안 대표보다 더 힘이 세야 합니다. 국회의원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할 때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겠다. 그러더니 조사를 안 가고 뒤에서 조국을 공격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검색어에 나경원 딸, 나경원 사학생이 본인이 너무나 많은 흠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나는 그러면 사퇴하겠다라고 용감하게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나는 여기에서 내가 앞장서서 얼굴을 내는 경우에 보수 우파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난 뒤에서 가겠다라고 정말 당당하게 사퇴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멋있을 수 있는데 묵묵하게 본인이 그 앞에 있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공격을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비난이 아니고 비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있어서 조국을 못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본인이 삭발을 하는 결기를 보여줘야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제 본인에게 가는 시간이죠. 지금이라도 사퇴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사퇴해야죠. 못 막았으니까요. 정치는 책임입니다. 정치는 책임이기 때문에 못했을 때는 사퇴하고 바로 그 다음 사람이 다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엊그제로 다시 돌아가서 황교안 대표에게 이제 위원님이 그 요청을 했을 때 황교안 대표가 귓속말로 이 싸움이 이기려면 우리 힘 합쳐야 돼요. 이렇게 그 귓속말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적절한 답변을 줬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공감이 전혀 안 되는. 이제 황교안 대표가 보수 우파 반조국 연대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을 내보내야 됩니다. 보수 우파의 통합은 김무성 의원을 주체로 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탄핵 배신파로부터 자유롭고 진박으로부터도 자유롭고 그 자유로운 세력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친박들이 나서고 탄핵 배신파들이 나서는 것은 보수 우파 누구도 공감을 할 수 없습니다. 자, 황 대표 이제 삭발하셨으니까 김무성을 밖으로 내쫓는 모습 보이면은 유승민과의 연합을 추진하려고 하는 세력도 축출을 해낸다면 보수 우파 바로 다시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 대표가 정말로 대표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면 김무성을 내치는 모습을 보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지낸 유여해 수원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 속보 전해드렸죠.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첫 확진 사례가 나왔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짧게라도 2분 연결해서 잠깐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위원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충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급하게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상당히 심각한 병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백신이나 치료 이런 게 없는 겁니까? 예, 아직까지는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지금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아, 예, 인수공통성 질병은 아니라서요. 예.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데 그 모든 돼지들에 한해서 이제 치사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이제 질병입니다. 예, 지금 이제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전염 경로가 지금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됐다는 소식이 이제 그 전에 있었는데 북한을 통해서 이게 이제 그 전염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전파 경로를 일단 추정이겠습니다만. 추정이기도 하고 그 또 위치가 또 파주라서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제 그 진행형이라서 그것과 이제 그 경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제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전염 경로가 어떤 뭐 접촉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게 전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제 원래 전염 매개체가 멧돼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잔반을 통해서 하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이제 그 생활력이 강해요. 네, 생활력이 강해가지고 한번 이제 뭐 사람이나 어떤 식물이나 이런데 이제 뭐 면 오랫동안 생존을 하거든요. 즐긴 놈이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지금 그럼 이제 당장 이제 급한 것은 지금 그 확산되는 걸 차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차단 방역이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한 그 행동 요령이 이제 정부에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예, 하고 이제 또 차단 방역과 이제 소독 이런 것을 이제 철저히 해야 된다 해서 농장 같은 거 소독할 때는 이제 뭐 분변이라든가 어물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소독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세척을 해도 일반 세척보다는 이제 공항 세척기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철저하게 이제 그 소독을 해야 되거든요. 제일 그 당면하게 제일 중요한 건 소독하고 차단 방역. 차단 방역 역시 이제 지금 속도전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차단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지금 완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치료약도 아직 없는 거고요. 없습니다. 그럼 지금 방법은 차단 안 되게, 그러니까 빨리 막는 거 외에는 지금 현재 방법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뚫리면 이게 그 전용 속도가 엄청 약 1km 앞 80km 구간입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면 그게 이제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접화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흡열 같은 것들이 이제 대지하고 접촉을 했으면 얘네를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이제 그런 경우를 다 찾아내서 그 양돈 타임 농가들 뭐 기업들에서 이제 철저하게 그와 관련한 모든 이제 그 정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단언하고 완전 이제 비상 경계령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 좀 이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흡혈곤충이라는 그런 모기 이런 걸 통해서도 전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앓고 있는 돼지하고 모기가 이렇게 접촉이 됐으면 그렇게 이제 될 수가 있죠.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 지금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이 됐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북한에서 어느 정도로 퍼졌는지 혹시 파악이 된 게 있나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전국에 다 이제 확산이 되어 있고, 북한 전역에. 그렇게 하고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원래 이제 뭐 7월까지 뭐 정식시킨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바이러스 자체가 이제 북한에서는 거의 이제 터질 정도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요? 가축방역 현황 자체가 이제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이제 6월에 북한이 이제 그 국제기구의 발병 사태를 보고했을 때도, 남한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또 파주에서 발병이 됐네요. 근데 이게 혹시 기온하고 상관이 있나요? 바이러스 기온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냉동 조건에서도 굉장히 이제 오래가는 놈입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빨리 차단하는 게 거의 유일하고 최선의 방책이다, 이렇게 정리를. 차단하고 철저하게 소독하고, 그게 이제 제일 최선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축산 전문가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위원과 짧은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뉴스의 이면, 사실 너머의 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한겨레 신문의 최성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소식은요. 강경화, 김현종 갈등설 준비했습니다. 저도 어제 이 뉴스 보고 뭔가 심각한 게 있는가 했더니 맞춤법 때문에 싸웠던데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좀 어떻게 된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외교부에는 이미 올 초부터 많이 퍼져 있었던 이야기였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죠.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였고, 어제 강 장관이 뜻밖에도 이런 소문은 사실상 시인을 했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죠. 그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면, 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 장관한테 묻죠. 지난 4월 그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때 김현종 차장과 다툰 적이 있죠. 이렇게 물으니까 강 장관이 뜻밖에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데요. 정부 고위 관계자 사이의 불협화음 이런 문제는 사실 민감한 사안일 수 있어서 이런 사안을 솔직하게 인정해버린 강 장관 발언은
이례적이다. 바로 보는 포인트가 거죠.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부인하지 않았을까? 네네. 왜라고 보세요?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 네. 그 잘 아시겠지만 그 기자들한테 가장 이 취재가 어려운 직종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외교안보 파트다? 네네. 그렇죠. 어찌 보면 거기는 그 비밀이 생명인 파트라고도 볼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예. 한참 같이 얘기를 해도 나중에 돌아와서 기사를 쓸 때 보면은 기사 쓸 말은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법이 네네. 그렇죠. 단정하는 어법은 없죠. 맞아요. 네. 그 외교관 발언 하나하나에 어떤 무게가 실리는지 가장 잘 아는 외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강장관 발언이기 때문에 이 계산된 발언이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네네. 그 두 번째 포인트, 이제 그 강장관이 인정한 그 갈등의 지점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중앙아시아 순방 때 김현종 차장이 외교부 직원을 불러서 이제 꾸짖었다고 해요. 아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강 장관이 왜 우리 직원들한테 큰 소리를 치느냐라고 해서 이제 갈등이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된 건데 그다음부터 영어로 써왔던 뭐 It's my style 바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아시겠지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어떤 중요한 외교 노선이라든지 외교 정책 혹은 뭐 협상 전략 이런 본질적 사안을 놓고 싸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어찌 보면 이거는 그 촉발제였고 네네. 그 전사 그러니까 네. 뭔가 쌓이는 과정이 예, 예. 사이가 안 좋은 과정이 계속 누적이 됐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폭발한 거 아니냐 네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까 그런 본질적 사안을 갖고 빚어진 갈등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김현종 차장의 스타일, 뭐 이츠마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발언이 나오는데 지나친 뭐 광폭 행보, 그의 월권 이런 문제만 남는데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강 장관이 일정하게 견제구를 날렸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외교 안보 라인의 불협화음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죠. 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끝나지 않은 바른미래당 내분입니다. 네. 예,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로 분류가 됩니다. 그 정병국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네. 이 손학규 대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네. 그 요구의 근거는 손학규 대표의 약속이었습니다. 손 대표가 올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추석이 되기 전까지 당 지지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면 그만두겠다.